저는 이제 울릉도에서 태어났죠. 그 소위 육지에 있는 친구들은 태권도 도장이라도 가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과학이 멀리 있지 않다. 예. 살림살이 바로 도움이 된다. 이걸 한번 경험시켜주고 싶거든요. 먼저 빨래에 쉰내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시큼한 냄새가 옷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이용을 해서 빨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냄새 나는 성분을 전부 비누로 만들어 버리니까 냄새가 안 나게 되겠죠. 네네. 물방울이 터지는 이유는 이 비누에서 물의 벽이 너무 얇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넣어주게 되면은 벽이 물이 안 날아가니까 두꺼운 채로 계속 유지가 되죠. 훨씬 더 큰 방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을 이용을 해서 놀이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와, 아니 발로 차도 안 터져. 우와, 저기 봐봐.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초등 1타 과학의 저자이신 이광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과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이광렬이라고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채널과 유튜브에 간혹 출연을 해서 과학의 쓸모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번에는 그 어린애들한테 과학을 이제 소개하는 교육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수재들이라고 하시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수님 보셨을 때 공부를 넘어서 사회성도 좋고 정말 5년 뒤가 기대된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학부생도 가르치고 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도 네. 이제 길러내고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네네.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착해요. 착하다고요? 예, 착합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걸 해요, 남들보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리더들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주변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잘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교수도 되고 회사에 갔을 때 높은 위치까지 임원급도 가는 하고. 그런 네. 친구들이 됩니다. 착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성인데,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자기가 썼던 실험 기구에 있을 때 설거지를 하고 말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수한 아이들은 남이 실험한 도구 그런 것도 자기 시간이 혹시 남으면 닦아서 그걸 올려놓습니다. 이타적이죠, 굉장히. 이타적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거죠. 나 혼자 일을 했을 때는 뭐 3가지를 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3가지면 힘을 합쳐서 한 2가지 더 하는 거죠. 그럼 5가지가 되면 이 친구는 나중에 훌륭한 업적이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타적인 행동이지만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이롭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영악한 거죠. 네. 영악하지만 계산하고 영악한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 자체가 착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 마음이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느끼죠. 이거 알죠? 저 사람은 착하고 막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거죠. 고려대학교라는 우수한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도 있었고 여러 집단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20%좀 됩니다. 이 어떤 집단에서든 간에 그 비율은 참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같습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표가 나는데요. 그래요. 20분 정도만 보면 돼요. 20분이요. 예,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20분 동안 못 버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20분만 지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딴청 배우고요. 그냥 앞에 듣고 있으면서 몸을 이렇게 흔듭니다. 전부 다 이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춤을 춥니다. 몇 명은 끝까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끝까지 마주치고요.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질문도 재밌는 질문합니다.
있습니다. 집중력을 언제 어디서 배울 것인가. 물론 타고난 성정도 있을 거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IQ란 뜻이 아니고요. 기질이죠. 차분하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질 자체는 이제 막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으나 수업을 할 때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집에서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학고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은 내가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될 어떤 수학 문제가 있으면 3시간, 4시간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안 풀리는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집중을 해서 끝까지 풀어내려는 그런 욕심. 교수님은 자녀분의 집중력과 그 끝까지 풀어내려는 그릿을 위해서 네. 내가 이것만큼은 했다. 그런 거 있으실까요? 내가 무엇을 해준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집중해 있을 때 방해는 안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있는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2주, 3주가 걸려도 저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저는 지켜만 봅니다. 그걸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집중을 계속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핸드폰 쥐고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책을 보고 있거나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학업에 관련된 일을 뭔가를 하고 있다면 밥 시간이 조금 지나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좀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찰을 가지고 뭐 동물 모양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밥은 준비해 놓고 좀 기다려 주세요. 빨리 먹어 식기 전에 이게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네. 내가 조금 있다가 요거 막 끝내고 할게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그걸 다 허용을 해주셨어요. 방해받지 않고라는 뜻이 건방지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은 하되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대화의 기술이잖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시켜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울릉도에서 태어났죠. 그 시절에는 차가 없었어요. 울릉도에. 울릉도 전체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려면 걸어가야 됩니다. 또 배를 타고 다른 동네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소위 육지에 있는 친구들은 태권도 도장이라도 가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스스로 뭔가 재밌는 걸 찾아야 돼요. 재밌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뒷산에 가서 대나무 같은 걸 꺾고 와서 그걸 갖고 물총을 만든다든지 활을 만든다든지 화살을 만든다든지 낚싯대를 만들어서 낚시를 한다든지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좀 더 뭔가 성능이 좋은 무언가를 만들려면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그러니까 돼. 예를 들어서 활을 만들어서 네네. 쏘았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똑바로 날아가려면 앞에 줄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을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알고 싶으면 아버지가 과학 전집, 백과사전 이런 거를 다 갖다 놓으셨어요. 집에 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얻고 그걸 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살 끝에 뭘 매달아서 쏘았더니 똑바로 멀리 날아가더라.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한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또 그거 다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계속 길렀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특징은 간섭은 안 하는데 계속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뭐 차력이 필요하다. 근데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보면 또 차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또 산에 가서 차력을 켜오신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제 책을 좋아하세요. 책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걸 또 꼭 집안 식구들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열심히 듣고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에 무언가 많이 있구나. 책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태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명문대 출신이고 이미 그쪽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복 받은 사람이죠. 호기심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애들이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게 뭐야? 왜와 어떻게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때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어. 또는 귀찮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아이들은 입 딱 다물고 다시는 질문을 안 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호기심이 없는 과학자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호기심이 없는 혁신가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부모가 뭘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구나. 네. 우리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하면서 이제 책이나 인터넷에서 같이 찾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미리 좀 읽어 놓으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이미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답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만약에 아이가 무엇을 물었을 때 나는 과학 싫어 또는 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회피를 하는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는 어떨까요? 엄마도 모르는데 내가 뭐 모르는 게 당연하지 라는 태도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청소 빨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숨어진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찾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과학이 세상에 정말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뭐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계집을 만들어요. 계집을 만들면 썰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또 나무를. 그렇고. 네. 그러면 어디를 붙잡고 어디를 써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아버지가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해보니까 잘 안 되죠. 아빠 말이 맞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스스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드는 거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되더라.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긴 하셨대요. 제가 답안을 쓰면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른 답안을 쓴대요. 답안에 뭐 때문에 때문에라는 말을 이유. 예, 그 이유를 언제나 적는 친구였다. 그냥 단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늘 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교수님은 네. 교수님 아끼는 제자들을 위해서 why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다, 더 생각하게 한다, 학생들한테 하신 게 있으십니까? 과학자가 네.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매번 만드는 게 아니죠. 많이 실패하게 많이 실패하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실패하는 그 질문들을 다 보여줍니다. 카카오톡은 좀 불이 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종이 위에 그려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진짜요? 그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까 2080이라고 얘기했죠. 네네. 80%는 신경도 안 써요. 20%는 그걸 유심히 보고 저처럼 따라합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것부터 소거해서 없애고 그리고 제일 말이 되는 것들을 나중에 검증해서 테스트해보는 그게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는 교육 방법입니다. 제 아이들이 정원인데요. 예. 정원이가 나중에 교수님처럼 이런 말씀 해주겠어요. 저희 아빠가 어떤 행동 때문에 과학적 흥미가 높아졌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제 아내에게 과학이 멀리 있지 않다. 예. 살림살이에 바로 도움이 된다. 이걸 한번 경험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꿀팁 몇 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빨래에 쉰내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쉰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기름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기산입니다. 유기산. 근데 이걸 이제 세균들이 먹고 짧게 만들어요. 다 자기가 잘라서 먹고 짧은 유기산을 만듭니다. 식초가 냄새 심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식초도 유기산이에요. 네. 그럼 시큼한 냄새가 옷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 유기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산이잖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가 된다. 실제로 염기성 세제를 쓰면 중화가 되어서 비누 같은 성분이 만들어져요. 네네. 그러면 비누는 냄새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탄산소다나 이제 워싱소다라고 합니다만은 탄산소다라든지 워싱소다를 이용을 해서 빨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냄새 나는 성분을 전부 비누로 만들어 버리니까 냄새가 안 나게 되겠죠. 네네. 이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제 비누방울 놀이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누방울이 뭐 정말 이만큼 크게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네. 뭐 애들이 갖고 노는 거 해봤자 뭐 요만한 바로 비누방울 꺼지고. 끝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네. 비누물을 만들 때 설탕을 같이 넣으면은
설탕은 물과 아주 친하죠. 설탕 끈적끈적하잖아요. 설탕하고 물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잘 날아가지가 않아요. 물방울이 터지는 이유는 이 비누에서 물의 벽이 너무 얇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설탕을 넣어주게 되면 벽이 물이 안 날아가니까 두꺼운 채로 계속 유지가 되죠. 훨씬 더 큰 방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을 이용을 해서 놀이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와, 아니 발도 차도 안 터져. 우와, 저기 봐봐. 그리고 또 화장실에 문을 닫아놓고 샤워를 하다 보면은 거울이 부옇게 돼서 얼굴이 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샴푸 같은 것을 거기다 바르고 물을 씻어주게 되면 그 부분은 깨끗하게 보이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샴푸나 비누나 이 모든 것이 계면 활성제가 잔뜩 들어있는 거거든요.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기름 성분의 꼬리, 그리고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는 소위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머리와 기름을 좋아하는 꼬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을 거울에 바르게 되면 유리는 이 머리 부분이 매달립니다. 거울을 봤을 때 꼬리가 우리 있죠. 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꼬리는 물을 싫어하잖아요. 네. 기름이니까. 그러니까 기름. 물방울이 안 맺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가서 수경에 습기가 차는 분들은 샴푸나 이런 걸로 한번 닦아주면 이게 습기가 안 차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비누의 경우에는 네네. 좀 똑같은 모양이에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이 머리 부분에 Na 플러스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나트륨 양이온인데 수돗물에는 칼슘 양이온이 있는데 얘는 나트륨 2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칼슘 이온이 있으면 칼슘 하나에 꼬리가 2개가 달리게 돼요. 네. 꼬리가 2개 있으니까 네. 우리가 분자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 그냥 기름 덩어리로 보이죠. 그러니까 물에서 비누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누때고요. 그리고 이제 수전에서 물방울이 마르고 나면은 하얗게 침전이 생기죠. 네. 여기 탄산칼슘이 있는 거예요. 석회석. 근데 이런 비누때나 석회석은 모두 약한 염기성, 약한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염기성에는 뭘 처리하면 돼요? 식초, 구연산 이런 산을 발라주게 되면 수전을 싹 깨끗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산은 염기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청소 이런 데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쓸모도 있죠. 과학이 주변에 잔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 과학인 거죠. 과학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속의 내용을 보면은 청소라든지 놀이라든지 집에서 해볼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해봐야 돼요. 해봐야 자기 네. 몸에 남습니다. 재미있게 무엇을 해본 것들,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정말 즐거웠던 것들, 그리고 내가 아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 지식이잖아요. 우리 오늘 영상 보시고 과학교육, 과학 흥미 붙여주고 싶은 부모님들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측면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과학뿐 아니라 어떤 과목도 교육의 효과를 온전하게 얻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아이들이 돼야 돼요. 호기심이 생겨서 스스로 찾아본 것,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직접 해본 것들, 책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은 좋아하세요. 남기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지식이라도 내가 체화한 것들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굉장히 강한 즐거움이 같이 있다면 부모님의 웃는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재밌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은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이의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해서 지식을 남기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때 부모님이 너무 많은 간섭을 하기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책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주고 지켜보고, 그리고 아이가 다가올 때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이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부 끝나면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죠. 아이의 학업과 우리의 가족의 평안이나 행복이 상충이 되면 안 되죠.
공부 때문에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이 가족이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그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광열 교수님의 신간도서 초등 1타 과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과학 지식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